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9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페이지 9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발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우발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연에 의한 그런 것들이죠. 그 밑에 이제 우발성이 나오는데 9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밑에 셋째 줄 보면 영어로는 이제 이걸 contingency라고 그래요. contingency. 이게 이제 우발성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확실하지 않은 거 거기 나오죠. 거기다 밑줄 좀 펴놓으세요. 우발성은 그 존재 사건 인물 등에 있어서 아직은 확실치 않은 그 무엇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뜻한다. 거기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발적이라는 거죠. 우리 우발적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것들이 이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연관성이 좀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우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쭉 강의를 하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여러분에게 좀 질문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문을 해주세요. 그게 오늘 좀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플롯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100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플롯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플롯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구성이라는 그런 의미죠. 구성. 그래서 이제 구성인데 인과적인 관계에 의한 구성이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죠? 뭐 왕이 죽었다. 그 슬픔으로 인해서 왕비가 죽었다. 이게 플롯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있는데 그 플롯에서도 이 우발성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자, 거기 그 우발성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100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볼까요? 100페이지 다섯째 줄 보면 이런 말 있어요.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한 펼침에 대한 독자와 관여, 그다음에 적극적인 독서는 인과성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발적인 어떤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전혀 우발적인 게 아니고 이것은 결국은 이 우발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작가가 그 글을 쓰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우발성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발성이 전혀 다른 의미로 된 게 아니고 우발성도 하나의 작가가 생각한 어떤 요소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0페이지에 사건과 이야기선의 관계 구성적 사건과 보충적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 롤랑 바르트의 그 밑에 나오는 바르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롤랑 바르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롤랑 바르트라는 작가는 이 이제 사건의 서열, 이야기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스토리 라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있죠.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 뭐냐? 그 위에 뭐라고 놨어요? 중심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중심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스토리 라인이고 또 그 중심적인 이야기와 관련돼서 좀 보면 그 다음 그 둘, 셋, 넷, 다섯째 줄 정도에 보면 스토리 전체를 진행시키면서 다른 사건까지도 이끄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구성적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 이야기가 나온 사건이 바로 구성적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성적 사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커널이라고 나왔는데 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심. 우리가 지구가 있다.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라는 게 핵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뭡니까? 그, 그 외곽 있죠. 그러니까 이 지각 있죠. 지각 있어요. 지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핵과 지각을 쌓이는 요 사이에 있는 게 멘틀이에요. 멘틀. 뭐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여기 이제 멘틀이 있고 핵이 있고 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핵이라는 건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그 우리 안경점 중에 제가 이제 많이 예를 드는 예인데 뉴코아 안경점이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안경점이거든요. 이 코아라는 것이 뭐냐? 핵이란 뜻이에요. 핵이에요. 이 순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갱이라고 해요. 고갱이. 순우리말로. 그래서 이제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딱 잘라보면 여기에 노랗게 생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노랗게 생긴 거. 이런 걸 이제 고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구성적 사건이라고도 하고 핵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보충적 사건은 뭐냐?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메인 사건이 아닌, 메인 중심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 뭐예요? 보충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위성이라고 써놨죠? 세틀라이트. 세틀라이트가 위성이잖아요.
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좀 지우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 밖에 위성이 뭐가 있죠? 달이 있어요. 달은 지구의 위성이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 지구가 메인이라는 거예요. 메인. 요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식집에 스키다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메인이 중요한 거죠. 이 메인이. 그리고 이제 위성. 우리가 일식집에 갔다. 그러면 회가 메인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거기 튀김이라든가 우동이라든가 스키다시. 예,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스키다시라고 하는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잠깐 제가 음을 좀 소거를 할게 강의 녹화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동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이제 지구에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요 지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야기선이라고 하고 이 스기다시라고 지금 말씀하신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보충적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예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동 인물에 의해서 막 이야기가 되는 게 있겠죠. 요게 이야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연에 의해서 막 이야기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스키다시 보충적 사건이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염상섭의 만세전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어요. 만세전. 그러니까 독립만세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01쪽에 보시면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101쪽에 나오는 1번부터 9번까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로형 플롯이라고 그래요. 여로형 플롯.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로형. 그러니까 나그네가 가는 길이죠. 플롯이라는 거예요. 자,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오는 거 보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중심적인 이런 그 구성이 단락별의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구성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 전체를 진행을 쫙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보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보충적인 사건은, 이 보충적인 사건은 생략을 해도 뭐 별 지장이 없어요. 이 보충적 사건은, 생략을 해도 큰 지장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합니다. 지금 페이지 어디 하냐면요. 10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이거는 생략을 하면 안 돼요. 생략하면 X 이렇게 써놓으세요. 근데 이 보충적 사건은 생략해도 괜찮음. 굿. 굿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생략해도 좋음이라고 쓸게요. 좋음. 생략해도 좋은 게 보충적 사건이고 생략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주동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생략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뭐 여기 저도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막 엄청 길게 설명을 하시던데 아마 제가 드리는 게 훨씬 더 좀 더 쉽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자, 101쪽. 되도록이면 제가 빨리빨리 해서 핵심만 빨리빨리 진행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 사건과 플롯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101쪽에 이제 그 1번부터 9번까지 나왔던 내용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여로형 플롯이라는 거는 아까 금방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공부하던 내가 여러분 1학년 때 다 공부했잖아요. 일본에서 공부하던 내가 아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는 과정을 쓴 게 그 뭡니까? 이게 만세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뭡니까? 101쪽의 밑에서 한 5줄 보면 이 여정에는 책방도련님이자 중경유학 지식인인 주인공의 눈에 비친 식민지 현실에 대한 관찰과 인식이 나타나 있다. 자,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101쪽에 나오는 거기 이제 이 여정에는부터 쭉 밑줄 쳐가지고 나타나 있다까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시 정리하자면 여로형 플롯이라고 한다. 여로형 플롯이라고 한다. 자,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2쪽으로 넘겨서 102쪽. 자, 102쪽에 염상섭의 만세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나오죠. 그 이제 염상섭의 사진도 나오고 뭐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을 시간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이인화가 부산에 도착해서 배회하는 장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조선의 첫 문호인 부산을 구경해 보기로 하고 조선거리를 찾아 나서요. 일본식 집만 있고 그 당시가 일제치하니까 조선 전통 양식의 집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서술자에게 포착된 3.1운동 전의 조선 현실에 대한 관찰, 이런 것은 소설 그 담은 보충적 사건들이 소설의 주제 전달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보충적 사건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뺐다고 해서도 이 보충적 사건은 뺐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건 빼도 상관이 없다. 빼도 상관없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101쪽에 가면 이제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기부여. 동기부여. 자, 이 동기부여를, 자, 이건 좀 영어적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세요. 영어에서 모티브가 있고, 자, 이건 좀 써보세요. 모티브가 있어요. 자, 같은 말입니다. 이 모티브나 모티프는 같은 말이에요, 일단.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이제 모티베이트라는 것이 있고, 모티베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모티프나 모티브는 뭐라고 하냐면 동기라고 그래요. 뭘 하게 된 동기. 모티베이트는 동기를 부여하다. 동기를 부여하다.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은 이거는 동기부여. 동기부여.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를 좀 영어를 좀 써놓으시고 좀 설명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모티프, 모티브 같은 말, 모티베이트 동기를 부여하다, 모티베이션 동기 부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티프예요.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위에서 한 103페이지에 한 5, 6째 줄 내려가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모티브의 도입과 연결을 정당화하는 장치망을 토마셰프스키는 동기부여라고 한다. 이런 말 있죠? 부른다. 그러니까 모티브의 도입과 연결을 정당화시키는 장치망, 이게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냥 이게 이제 갑자기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치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동기부여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정리를 먼저 하십시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103쪽에 보시면, 자, 거기 이제 구성적 동기부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구성적 동기부여. 자, 거기다 좀 넘버링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다 1번이라고 하시고, 그 밑에 단락에 사실적 동기부여라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 2번 하시고, 한 장 넘기시면 104페이지에 예술적 동기부여라고 있을 거예요. 예술적 동기부여. 여기다 3번 이렇게 넘버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번호를 좀 매겨주시고 들으십시오. 자, 다시 1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성적 동기부여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이 모티프, 아까 동기라고 그랬죠?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도입하여 쓴다. 그래서 초반에 독자의 주의를 끄는 사물, 행위가 나오면 이런 이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톤 체호프의 말을 들자면 작가가 이야기 서두에 벽에 박힌 못에 관해서 그 이제 못이 있어요. 우리 못 알죠? 이렇게 벽에 이렇게 박힌 이런 못 있잖아요. 못 이렇게 앞정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주인공이 그곳에 목을 매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작품의 초반에 못이 나왔다는 것은 약간의 복선적인 요소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뭐 복선이라고까지 하기 좀 힘들지만 복선적 요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복선적 요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적 동기부여는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이에요. 거기 둘째 줄 끝에 있죠. 자, 정조 대정치사, 정조시대의 정치사를 추리소설 기법을 썼는데 당대를 이제 그 재현하는 치밀한 조사, 해박한 지식, 뭐 여러 가지를 써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영원한 제국에 재밌는 것은 104페이지예요. 자, 104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박스에. 1992년 6월의 일이었다. 나는 동경의 동양문고에서 우연히 취성록이라는 이상한 책을 발견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취성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써놓으세요. 존재하지 않는 책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책이에요. 이 책이 없어요.
자, 치성록은 조선조 헌종 그러니까 1835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정조시대 규장각 대교 벼슬 난 이인몽이라는 사람이 지은 한문 필사본이었다. 자, 이렇게 쓴 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 이것을 사실인 것처럼 독자들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아, 이런 책이 있나 보다 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 동기부여라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 이걸 사실적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이 책도 제가 예전에 읽어봤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추리소설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요. 그 영원한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구의 사료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104쪽에 보면 첫 장을 읽은 독자는 소설의 내용은 꾸며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인몽이라는 사람이 쓴 한문 필사본 치성록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이인몽이라는 사람은 이인화의 꿈속 인물이고 치성록도 허구의 사료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예술적 동기부여. 비문학적인 소재, 사실적 모티프를 도입하더라도 이야기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개연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경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그 이야기 구조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박경리 토지가 나와요. 토지. 토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나오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 동아시아에 대한 설명, 논평이 막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독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생생하게 그 당시 어떤 사회상이라든가 이런 걸 잘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술적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동기부여에서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요. 자, 다시 103쪽으로 넘겨보세요. 거기 3번 동기부여라고 써진 거에 별표를 쳐놓으시면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 중 동기부여의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구성적 동기부여, 사실적 동기부여, 예술적 동기부여. 만약에 4번 해놓고 뭐 환상적 동기부여, 환상적 동기부여.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충분히 있고요. 또는 이러이러한 동기부여가 무슨 동기부여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여러분이 특히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05쪽. 이야기 전개의 동력. 결말에 대한 기대.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자, 105쪽에 보면 이 결말에 대한 기대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105쪽에. 그래서 이 결말에 대한 기대에다 땡땡 하시고요. 뭐뭐에 대한 기대. 자,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뭡니까? 이 이제 독자죠, 독자. 이 독자는 이 소설에 제시된 의문이 있겠죠, 의문. 의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욕망의 실현. 그 다음에 갈등의 해결. 자, 이런 것들이 소설의 결말이 될 거라고 이제 그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의문이 나와요. 그러면 아마 결말에서 뭔가가 풀려지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좀 알아두실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결말은 필기를 좀 하세요. 하나는 닫힌 결말이 있어요. 닫힌 결말. 이건 여러분 이제 4학년 올라가시면 희곡론에서 다 배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열린 결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닫힌 결말은 폐쇄적인 결말. 폐쇄적 플롯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뭐겠어요? 열렸으니까 개방적 플롯. 자, 그러면 이 폐쇄적이니까 닫힌 거니까 자,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있을 법하니까 개연성이 있겠죠? 자, 개연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래. 필연성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린 결말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해결이나 대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뭘 열어줘요? 가능성을 열어줘요. 둔 채 끝남. 가능성을 열어준 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 개방적인 것은 독자의 상상력. 그 이유는 독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닫힌 결말은 다 설명을 해주는 건데 열린 결말은 설명을 안 해줘요. 자, 독자의 생각에 맡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놀라움과 긴장이 있는데,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개연성, 그럴듯함, 그 진한 색으로 써졌죠? 그 다음 놀라움, 이런 게 없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그 추리소설 같은 거 봐보세요. 예전에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셨던 것 중에 나일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혀 의외의 인물이 살인자예요.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이 살인자예요. 이런 게 바로 놀람이라는 거,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6쪽. 그래서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이제 이 서사문학의 사례로 탐정소설, 아까 이야기했죠? 마지막 장에 가서 범인이 밝혀져요. 탐정소설 항상. 처음엔 안 밝혀지죠. 그게 바로 놀라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막 길게 막 써놨는데 그것만 알면 돼요. 탐정소설은 놀라움이다. 탐정소설은 서프라이즈다.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 둘째 줄부터 밑줄. 대부분의 탐정 소설에서는 거의 마지막 장 가까이에서 범인이 밝혀진다. 자, 그리고 뭐라고 써요? 서프라이즈라고 쓰라고요. 자, 긴장. 그 밑에 단락. 서스펜스. 자, 이 서스펜스는 서스가 펜스가 있죠. 서스란 건 아래란 뜻이야, 아래. 펜스는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이게 절벽이에요. 절벽에 아래 이렇게 매달려 있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럼 어때요? 긴장할 수밖에 없죠. 서스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운수 좋은 날 나오죠. 운수 좋은 날 너무 잘하는 시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마지막 단락 있죠. 김첨지가 이제 오늘 나가지 말라고 그러죠. 꿈자리가 안 좋다고. 그런데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되게 잘 벌었는데 그 친구 치삼이와 술도 마시죠. 네 번째 줄에.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아내가 죽었다는 거죠. 독자는 놀라지 않아요. 왜? 결말에 이르기 전에 독자에게 김첨지의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복선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놀라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김첨지는 아내에게 가는 걸 미뤘죠. 불안과 긴장, 이런 긴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서스펜스라고 한다는 거. 소설은 긴장이 조금 있어야지 긴장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7쪽 플롯의 유형. 107쪽 보세요. 자,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의 유형에 보면, 자, 거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면 집약적 플롯과 사파적 플롯이 있다고 나오죠. 집약적 플롯과 사파적 플롯. 그래서 그 이제 이 뭐냐면 이제 단순 플롯과 복합 플롯은 알겠죠? 단순 플롯은 단순한 구성. 사건이 단순해요. 그 다음에 복합 플롯은 여러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 뜻이고, 집약적 플롯은 말 그대로 집약이니까 뭐겠어요? 집중된다는 거지. 집중. 결말이 그런 것이고, 사파는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산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개방형과 폐쇄형도 이야기했고요. 또 시간적인 배열을 기준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순서. 또 평면적인 진행, 그러니까 평면적인 진행과 평행적 진행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우리가 이제 진행해서 평면적 진행과 그다음 평행적 진행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평면적 진행은 시간의 순서예요. 시간의 순서. 자, 이거 뭐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 평행적인 구성은 뭐냐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자,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거 대표적인 게 하얀 전쟁, 안정요에. 하얀 전쟁이라고 써보세요. 이게 대표적인 평행 구성이에요. 뭐냐? 자,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한국에도 있고, 자, 예전에 베트남에 참전했어요. 베트남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이야기를 하다가 베트남 이야기를 하고, 베트남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쭉 흘러가죠. 자, 그러니까 평행적 구성이라고 한다.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쭉 흘러가는 거 평행적 구성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그 107쪽에 마지막 단락 넷째 줄에 있죠. 프리드먼의 플롯 유형이 있어요.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의 플롯 유형이 있어요. 자, 이제 플롯은 뭐냐? 일단 주인공이 누구냐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뭐 운명이 어쩌고 이런 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108쪽으로 넘겨보세요. 108쪽. 108쪽으로 넘겨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자, 이 108쪽에 도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도표. 이 도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이 도표에다가 별 한 3개 쳐놓으세요. 자, 도표. 자,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시험이 잘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주요 문제 변화의 내용인데, 주인공의 의지나 인식보다는 외적 상황에 의존. 자, 밑줄. 외적 상황. 밑줄. 자, 운명의 플롯이에요. 운명. 이거 환경과 상황 밑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변 상황이나 인식보다, 그 다음 밑줄. 주인공 자신의 결정. 밑줄. 밑줄 치세요. 자, 이것은 성격의 플롯이에요. 자, 도덕적 성격. 자, 그 다음에 주인공의 상황이나 목표에 상관없이 주인공의 생각, 통찰이나 발견 밑줄 쫙. 자, 사고의 플롯이에요. 사고와 감정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의 의지나 인식보다는 외적인 상황이 이제 강하다는 거. 외적인 상황. 이런 것이 운명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같은 거예요. 오이디푸스. 응? 오이디푸스 있죠. 이거는 의지나 인식보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가다가 이 오이디푸스 왕이 죽였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예요. 맞죠? 또 어떤 그 뭡니까 여자가 결혼했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예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그런 외적인 상황이 상당히 강한 그런 걸 운명이라고 하고 이 성격 비극은 대부분이 셰익스피어의 비극이에요. 셰익스피어의 비극인데 비극적 결함이라는 걸 써요. 또는 성격적 결함. 그래서 예를 들면 우유부단함, 햄릿의 우유부단함. 이런 게 다 비극적 결함이죠. 자, 그 다음에 사고의 플롯 같은 경우는 주인공의 상황이나 목표와 상관없이 생각, 통찰력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극적 플롯이라고 하는 게 밑에 나오죠. 자, 비극적 플롯, 트래직 플롯이라고 나옵니다. 자, 비극적인 플롯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플롯은 비극의 이제 그 충분한 능력과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선한 의지가 있어도 자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 밑줄 쫙 쳐놓으세요.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한다. 자 이게 바로 비극적 플롯이다. 이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기저귀 1분 영화에도 써놨는데 이 비극적 플롯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주인공이 맥베스죠. 맥베스. 이 맥베스입니다. 이 맥베스라는 인물이 어때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려요. 자 이게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운명의 수레바퀴. 이제 폴춘스 휠이라고 하죠. 휠오 폴춘이라고도 하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가 뭐죠? 자, 마녀들이 당신이 왕이 될 거다. 맥베스에게. 라는 말만 듣고 이 덩컨왕을 집에 초대를 해서 자기 부인과 함께 살해합니다. 시해라고 하죠. 시해를 하죠. 그 결과에 이제 막 죄책감 뭐 이런 게 오다가 결국은 부인은 벼랑에서 떨어져 죽어요. 부인은 벼랑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베스도 결국 벼랑에서 떨어져 죽죠. 자, 이런 것이 이제 파멸이죠. 이게 바로 비극적 플롯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109쪽에 보면 그 비극적인 플롯에 대해서 이 독자들은 뭘 느끼냐? 연민과 공포와 연민을 느낀다. 거기 109쪽의 둘째 줄에 보면 공포와 연민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밑줄 쫙 치시고. 그 다음에 감상적 플롯이란 말이 있어요. 감상적 플롯. 이거는 여기 나오죠. 공감적인 주인공의 불운의 위협을 이겨내고 향상해서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피엔딩을 하는 거죠. 그걸 감상적이라고 합니다. 감상적.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그 밑에서 쭉 내려가면 한마디로 밑줄 있죠. 수동적이고 공감적인 주인공이 나오는 순환 보상. 순환에서 보상. 이런 멜로드라마가 대부분 감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워도 다시 한번 이거 영화 안 보신 분 없죠? 미워도 다시 한번. 이거 보면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뭡니까 섬에서 이제 막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감상적 플롯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숙의 플롯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거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결국 다음에 이 주인공이 성격의 힘과 방향이 주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의 플롯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빌덩스로먼이라고 그래요. 빌덩스로먼. 그래서 이 빌덩스로먼은 교양소설이라는 것을 뜻하는 뭐냐? 독일어예요. 독일어입니다. 빌덩스로먼. 그래서 이 빌덩스로먼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공이 이제 어떤 성숙해 가는 과정이고요. 110페이지에 보면 이제 실현의 플롯이죠. 자, 주인공이 이제 그 항상 좋은 자리가 되는 게 아니죠.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시련을. 거기 나오죠. 테스팅 플롯이라고. 그 시련을 이겨야지만 어떤 그 주인공이 그 어떤 원하는 위치에 도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시련의 플롯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높은 목적과 수단을 양보하고 포기하도록 압력받고요. 환멸의 플롯이라고 나왔죠. 환멸의 플롯. 이거는 이제 사고의 플롯 아까 나왔죠. 생각과 통찰력이 중요한 문제다. 자,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게 장용학의 유한시집과 최인훈의 광장인데, 여러분 유한시집은 모르시더라도 광장은 아시죠? 광장. 이 광장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의 주인공이 한국으로 갈까 딴 곳으로 갈까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주인공이 110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제3세계를 선택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광장이라는 최인훈의 광장이.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사고와 관련되니까 환멸의 플롯이다. 자, 플롯의 단계를 보면 당연히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오른쪽에 111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발단은 뭐냐? 익스포지션. 행위가 시작되는 첫 단계다. 발단. 여기서는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오는 게 뭐냐? 이거는 발단 이렇게 막 써놓고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쩌고 써놓고 이건 어느 단계냐? 이거 100%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발단에서는 그러니까 가정 제시되고 등장인물 소개되고 뭐 분위기, 어조 뭐 이런 것들 나온다는 거예요. 무녀도 밑에 나왔죠? 배경 묘사. 그러니까 이 발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경이에요, 배경. 자, 배경에는 뭐가 있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면 경주읍에서 성 밖으로 오리집 나가 마을이 있었다 해가지고 이제 잡성촌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전개는 사건의 해결에 장애가 되는 어려움이 증가하고 갈등으로 긴장이 조성되어 간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111쪽 아랫부분. 사건 해결에 장애가 되는 어려움이 증가하고 갈등으로 긴장이 조성되어 간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이게 전개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넘기세요. 112쪽.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을 보시면 전개에서는 주제의 강조, 등장인물의 심리 및 밑줄 치세요. 성격 구축 이후에 경이로운 결말로 독자의 반응을 이끌어가기 위한 동일한 사건이나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자, 거기다 밑줄 쫙 쳐주세요. 자, 이렇게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하냐?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턴. 연속되는 패턴이다.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이런 거 나오죠.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운수 좋은 날 예는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복선이 나오죠. 포쉐도잉이란 말 나와요. 복선을 포쉐도잉이라고 그래요. 포쉐도잉. 자, 이건 뭐냐면 포가 미리란 뜻이고요. 섀도우가 그림자란 뜻이거든요. 그림자. 미리 그림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복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선이라고 하는 것이 쫙 깔리는 거예요. 이 전기에서는.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 둘째 줄에 복선은 사건을 전개할 때 사건과 사건의 연쇄에 이어지는 것에 필연성,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중요한 특징이다. 자, 절정. 113쪽입니다. 자, 절정 클라이막스인데 거기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밑줄 치세요. 113쪽에 저 첫째 줄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갈등이 복잡한 상황이 이렇게 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맺힌 매듭이 풀리는 과정? 이 정도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절정이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복녀 이야기가 쭉 나와요. 복녀 이야기. 그러니까 복녀가 이제 그 복녀 이야기 김동원의 그 뭡니까? 그 감자 있죠. 감자 김동인의 감자를 보면 그 복녀 이야기 나오잖아요. 복녀가 결국 이제 그 왕서방이 이제 딴 사람과 살림을 차렸다는 걸 알고 낫을 들고 가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복녀가 죽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말은 거기 114쪽에 나왔죠. 대단원에서 이 갈등의 결과가 해결되고 새로운 안정 상태를 위한 기초가 주어진다. 114쪽 보고 있어요. 거기 마지막 두 줄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결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전개, 위기 이런 데서 시험에 잘 나와요. 발단, 전개, 그 위기, 절정, 결말에서 이 두 개가 헷갈리거든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온다. 자, 플로드 연구의 실내에서는 이제 이윤기의 나비 넥타이가 나왔죠. 이윤기. 이윤기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쓰신 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죠. 나비 넥타이. 이 나비 넥타이가 그 1995년작이에요. 1995년작. 이 나비 넥타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거기 이제 그 116페이지부터 이제 또 보면 나비 넥타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나비 넥타이를 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의 내력, 기억을 이제 되살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박노수라는 사람의 박노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코수염. 근데 그의 아버지는 나비 넥타이. 이게 뭔 거냐? 열등감을 감추고 어떤 자신들을 강화하기 위한 가짜 믿기예요. 자, 이걸 이제 루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루어 낚시 이런 것처럼 엘류알리. 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코수염이 있는 거는 그 부분을 가리는 거잖아요. 나비 넥타이라는 것도 목에 뭐 흉터가 있든지 그걸 가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열등감을 가리고 강화하기 위한 미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쭉 되고요. 이거는 해결의 플롯이 없어요. 이런 내용은 해결의 플롯 X예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노출, 발견의 플롯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118쪽까지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8쪽까지 염두에 두시고